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. 취미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.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. 첫 만남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. 멋져요.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? 라며 저보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은연중 제 직업을 낮춰 평가하던 전 남자친구들과는 달리 저를 존중해 주었고, 저는 여자는 어때야 한다, 남자는 어때야 한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.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나요?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지. 라는 말에 아, 이 사람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 점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. 그런 남편과 연애 기간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의 결혼관도 공유했죠. 가정은 둘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. 한쪽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. 아이들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.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기대기만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자. 집안일도 서로 평등하게 분담해야지. 저는 남편이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렇게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. 결혼 준비를 위한 공금 계좌를 만들어서 금액을 똑같이 입금하는 거 어때? 그 예산 내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지. 알겠어. 둘 다 동의하는 항목만 공금해서 지출하기로 해. 웨딩 촬영은 하지 말자. 너무 허례허식이야. 아예 하지 말자고? 비싼 돈 주고 나가서 찍는 건 아니더라도 웨딩 사진 몇 장 정도는 남겨야 하지 않아? 추억인데. 꽃장식은 빼자고 하는 건 나도 동의했잖아. 그래도 웨딩 촬영은 하면 안 돼? 결혼하고 그거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. 여자의 로망, 남자의 로망 그런 거 다 미디어가 만든 허상이야. 또 드레스도 다 비슷한 디자인인데 꼭 이걸로 해야 해? 그 뒤로도 제가 마음에 든 신부 드레스는 신랑 턱시도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결국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고르라는 말에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만 결정돼야 했죠. 서운했지만 그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 저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 남편은 늘 매너 있고 반듯해 보였기에 청첩장 모임에서 제 친구들은 야, 요즘 저런 사람 없다. 너 남자 잘 골랐다. 라며 칭찬 일색이었죠.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. 기억을 되짚어보면 연애하던 시절에도 은근히 돈과 관련된 사안으로 눈치를 주던 순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잘 맞는 면이 더 많았고 올바르고 좋은 면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.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 오빠, 가족들이랑 친구들 선물 사는 건 우리 공금으로 결제해도 되지? 아니, 따로 하자. 어? 생각해봐. 나는 외동이라 형제도 없는데 불공평하잖아. 친구들 선물도 굳이 안 사도 되고 그냥 각자 따로 사고 계산하는 거로 하자. 이처럼 남편이 정색하거나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유를 대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반박하기 애매했습니다. 그냥 납득했지만 연애할 때와는 다른 답답한 느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. 생활비 문제에서도 그는 생활비는 각자 급여에서 50%씩 공금 통장에 넣자.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걸로. 어때? 공평하지? 라며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제안 같았습니다. 하지만 그의 수익은 저보다 훨씬 많았고 공금을 제외하고도 넉넉히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죠. 결국 공평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건 저에게만 더 무겁게 다가오는 불평등이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치며 소득이 줄었습니다. 그때부터 남편의 인색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. 오빠, 나 휴직해서 소득이 줄었잖아. 생활비도 부족한데 그냥 우리 소득 합쳐서 관리하면 안 될까? 안 되지.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왜 손해를 봐야 해? 내 나머지 50%는 건드리지 마. 생활비가 부족하다니까. 난 내 저축까지 깨서 쓰고 있다고. 그건 네가 지출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? 앞으로 지출 내역 다 점검할 거야.
그렇게 모든 책임은 제 탓이 되곤 했습니다. 감기 기운이 있어 쓰레기를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오빠,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돼? 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. 아니, 지난주에 내가 한번 버렸으니까 이번엔 네 차례야. 정 힘들면 내일 버려. 남편은 생활비를 2배 낸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제가 2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심지어 억지로 빨랫감을 더 만들고 설거지를 일부러 남기기도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지만 당시엔 그럴듯한 논리에 묶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결국 복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나 복직할 거야. 애들은 어떡하고? 엄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대. 엄마가 애들 봐주실 거야. 장모님이 그냥 봐주신다고? 공짜로? 엄마한테 돌봄 비용 드려야지. 요즘에 그냥 봐주는 게 어딨어. 얼마나 드려야 하는데? 도우미만큼 비용 들여야 하는 거면 굳이 전문가도 아닌 장모님께 맡길 이유가 없잖아. 남편과 더 깊이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친정엄마께 적절한 금액을 드리고 제 용돈에서 조금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다시 맞벌이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. 지친 놈으로 현관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건 어질러진 집안 풍경이었습니다. 아, 피곤하다.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. 좀 치워놓지. 엄마는 갔어? 장모님? 가셨지. 청소랑 설거지는 네 담당이잖아. 남겨놨어. 오빠, 나 야근했잖아. 하루쯤은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우린 부부야. 서로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? 부부니까 그나마 이러는 거야. 아니었으면 네 몫인데 왜 안 하냐면서 한 소리 했지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야? 난 지금도 집이 충분히 깨끗하다고 느끼거든. 청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. 뭐 정 싫다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.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생활비도 훨씬 많이 내고 있잖아. 그만큼 네가 육아든 집안일이든 더 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?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늘 논리처럼 포장된 말들 뒤에 숨어서 저를 죄책감에 몰아넣던 남편.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. 그간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. 결국 이 결혼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변호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아이들 생각해서 꼭 참고 버텨왔어요. 하지만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부터 이제 더는 이 사람과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남편분의 행동이 더 심해졌나요? 네. 이제는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그 논리를 강요하더라고요. 너희 아빠 말 안 들으면 이 집에서 살 수 없어. 아빠 말을 안 따르면 아빠도 너희 자식으로 안 볼 거야. 그리고 너희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알아? 나중에 다 갚아야 돼. 애들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. 너도 고마운 줄 알아. 네가 평생 일해도 못 살 아파트 내가 사줬잖아. 그런 남편한테 잔소리라니. 사치지.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설상가상 친정엄마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. 오빠, 엄마가 오랫동안 우리 애들 봐주셨잖아. 이번 병원비, 생활비 통장에서 먼저 내고 적금 만기되면 바로 채워 넣을게. 넌 평소에 얼마나 돈 관리를 못했으면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냐? 알았어. 대신 이자까지 계산해서 꼭 채워 넣어. 확인할 거야.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도 사라졌습니다.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. 저는 그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남편은 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때렸어? 바람 피웠어? 잘못한 거 없잖아. 이혼은 말도 안 돼.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사건은 결국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. 아내가 재산 분할을 절반이나 요구했습니다. 제 소득이 훨씬 높은데 어떻게 반반이 공평하다는 겁니까? 법이라는 게 정말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? 판사님, 저는 집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전부 제 몫이었고
남편은 돈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그 차이만큼 집안일까지 더 시켰습니다. 본인도 잘 알 거예요. 제 친정엄마도 오셔서 손주 돌보고 집안일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.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으면서요. 그걸 다 생각하면 제가 절반 이상은 이미 감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고은 로펌의 조력 아래 판사와 조정위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마지못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데 동의했습니다.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.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속에서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지워지지 않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죠. 그때 곁에 있던 변호사님과 함께 걸으며 저는 제 속마음을 끝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결혼 전엔 몰랐던 것 같아요. 결혼에서 중요한 건 공평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가였는데 저는 정작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네요.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. 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는 저희가 함께했던 그 용기처럼 조금 더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.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.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논리와 계산은 때로는 또 다른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. 진정한 평등은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.